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경제계 핫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로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번 주에 주초만 해도 제닛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장을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또 그녀의 발언 한마디로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죠. 그야말로 정말 전 세계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녀의 어떤 발언이 또 문제가 됐을까요? 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앨런 의장의 발언이 또 한 번의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일단 정리해드리면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국의 이제 SVB 사태가 벌어지고 CS 문제가 벌어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 상품화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증을 합니다만 미국은 3억까지 보증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모든 분들에게 3억까지 보증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을 가입한 분, 물론 이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보험을 가입한 분에 한해서 3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보험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예, 예. 근데 그런 발언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안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보험이라는 게 무용지물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소위 모럴 해저드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비판들이 일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제 서둘러 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또 앨런 의장이 비슷한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예금자 보호 대상자들을 비보호 대상자들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던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은 앨런 장관의 발언이 과연 바뀌었었느냐 아니면 앨런 장관은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언론에서 뭐 과하게 해석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언론에서 좀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진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문제가 된 은행들이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과 현재 그 예금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고 이 미스매치를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예금을 보호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언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뭐 예금자 보험이 없는 분들도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앨런 장관이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예금자 보험을 안 든 사람까지 하게 된다라면 결국 어느 누구도 보험을 들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해도 나중에 다 중앙정부가 책임져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돈을 또 굴릴 수가 있겠죠. 이 자체가 이제 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대두가 되니까 급격히 이제 말을 거둬들였죠. 예. 자, 오늘 새벽에 끝난 앨런 장관의 발언은 모든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특히 국내 언론 같은 경우 시행을 한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앨런 장관이 다시 시행을 할 거니까 처음 발언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국내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방점을 찍느냐 가방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 달라질 수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앨런 장관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포문이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동원 가능한 카드를 쓰겠다. 그 동원 가능한 카드는 물론 비보험 대상자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분들을 배제한 채 나름대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너무 확대 해석했고 특히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했다라는 거죠. 자,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확대 해석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너무 평온하다라는 거죠. 예. 국내 증시는 이 발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 물론 뉴욕 증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의 폭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작은 변동성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앨런 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렸다. 출렁거리는 증시가 0.5% 올라가고 1% 올라가고 하나요? 그거는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변동성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앨런 장관의 지금 얘기는 발언은 현재 지금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렇게 국내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큰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외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죠. 만약에 정말 미국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뭐 우리 그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 30원이 뚝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가 다시 올 거다라고 본다라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원화 약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국내에서 너무 지금 이번에 SVB 사태라든지 CS 문제 이게 물론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일파만파 여러 가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부각시켜서 조금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지금 금리 결정도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제 예.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릴레이가 이제는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뭐 금리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한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한 이후에 미국이 터미널 금리 목표치를 5.1로 제시했고 이번에도 점도표에서 5.1을 동일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예. 터미널 금리가 5.1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터미널이라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착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5.1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와 5.1이니까 약간의 좀 터미널 금리가 높죠. 그러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 연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길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리는 목에 찼다라고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국내에 있어서의 상황이 조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은 이제 5% 금리고 우리는 3.5% 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1.5%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대죠. 150bp 금리 격차가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시고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또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금리 격차를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일본에 투자를 안 할까요? 자, 금리가 높다라면 아르헨티나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리가 80%입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투자 둘 중에 한 군데 해야 된다라면 아르헨티나 80% 금리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금리 내가 돈을 낸다 하더라도 일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또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네. 따라서 단순하게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나라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금리만 보고 움직이는 돈의 흐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근데 대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한 차례씩 정도는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도 25bp 금리를 올려서 3.75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들께 잘 아실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CPI라든지 고용지표가 중요치 않습니다. CPI라든지 고용지표가 아무리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막 디테일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패가 보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포커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의 패를 알고 나면 게임이 맥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방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모를 때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그 패를 읽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이 되지만 지금은 패가 시장에 공개된 거죠.
따라서 그전에 우리가 봤었던 CPI라든지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기보다는 좀 주식을 하신다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경제를 본다라면 실물 경제에 더 집중하고 예. 주식 투자자라면 종목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상황을 알아봤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4월에 또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결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물가와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금리 인상은 특별한 요소가 없는 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예. 언급드렸다시피 각각 한 차례씩 더 금리 인상에 이제 벽이 있는 거고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해서 1.75%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25p 금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고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도 물가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얘기들, 물가보다는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고 있고 물가는 이제 낮아지는 게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이제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는 현재 가만히 놔두면 내려올 거니까 경기에 좀 방점을 찍자라고 좀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결정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린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멈추면 더 다행이고요. 서로 한 차례 더 올린다 하더라도 이번보다는 미국과 글로벌 상황들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지금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이제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죠. 캐나다 같은 경우 금리를 동결했고 미국 같은 경우 25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유럽 쪽에는 50pp 금리 인상을 또 한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올린다라는 게 아니라 각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주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차 전지 관련주 올 초부터 계속해서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승세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의 질주는 정말 독보적인데요. 이제는 이런 과열이 상당히 이제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특정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고요. 네. 어차피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 때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보다는 내가 당장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비싸다, 가격이 높다, 밸류가 높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측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가 되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열 국면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증권사 목표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가 있는 것이 예. 위태롭다라고 이제 표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부터 변동성이 좀 컸어요. 어제 이제 장 마감 무렵에 주가가 한 10% 정도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거의 보합권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이것을 보는 것을 펀드멘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2차 전지까지 폭넓게 본다라면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다수는 이 종목이라든지 업계 현황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모른다라면 정말 그거는 좀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예. 다 아는 주식이고 다 아는 상황인데 이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린다라는 거죠. 내용을 다 알지만 나는 밸류가 비싸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켜만 봐야 되는 주식이고요. 네. 나는 밸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겠다라면 수익이 여전히 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 그렇지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라는 겸손함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근한 예로 우리가 2015년에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의 시대는 무려 2년 반 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고령화 테마,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미래 대세다, 인공지능이 미래 대세다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하도 고령화 테마가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세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 그 주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주식이 현재로서도 상당수 존재하고요. 더 간단한 예로는 2021년 메타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메타버스가 온 인류를 바꿀 것처럼 하면서 주가가 10버거, 소위 10배가 올라가는 주식도 있었는데 대장주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 현재 지금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메타버스와 2차 전지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쓰고 있고 만지고 있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조금 두루 이런 것 저런 것 좀 살피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특히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깊은 관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올랐거든요. 소위 네.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그때 소재주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소외감을 느끼셨겠죠. 그때는 LCC라는 항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소재주, 2차전지 소재주는 소외를 받았었죠.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돌고 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이쪽에 주식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본인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시대 상황과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세 흐름 속에 다른 사이클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겸손함이 좀 필요할 때다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볼게요. 최근 시장에 한탕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 텐데 그 SVB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그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기 투자를 노린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85%나 폭락을 했고요. 서학개미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텐데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은행으로 몰려갔을까요? 저는 그 심리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기사를 예. 보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1억이라는 돈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인데 1,000억이라는 돈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한 번에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이 사태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급락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매수가 들어갔고 예. 급락을 한 이후에 또 들어간 자금들도 이제 나눠서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너무 서둘러셨던 분들은 손실이 크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약간의 이익 정도인데 지금 또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 매매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렇죠. 지금 이게 급락을 했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앨런 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미국은 은행을 살리는 거 아니야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을 하셨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너무 서둘러서 내가 남보다 머리를 좀 쓰면 내가 남보다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셨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그런 형국이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정말 이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내가 드라마틱하게 성공을 하셨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확률은 지극히 낮은 거고요. 역시 이것은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확률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로또도 1등 당첨되시는 분은 있거든요. 네. 굉장히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매주 1등 당첨되시는 분이 몇 분씩 나오시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이제 로또를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도 로또식으로 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살 때 이거를 내가 투기적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투자 입장에 사는 것이냐 구분을 하실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그러한 교훈을 여기서 얻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도 뭐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꼼꼼히 좀 따져보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주총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감사 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19곳의 기업에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를 해야 될까요? 예, 감사 보고서는 이번 주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감사 네.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사 보고서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들은 회사 내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회계 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외부 회계사들이 와가지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감사 보고서를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모든 상장사들이 다 공유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회계 감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뭐 회계 감사를 안 받았다라면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회계법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를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자료도 뭐 엉망이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때 내가 보지 못했다라든지 시간이 없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좀 주긴 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다시 주는데 그때 이제까지 안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때 감사인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의견은 세 가지인데요. 적정, 한정, 의견 거절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이 주식에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지금 이제 기사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이것들은 결국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지만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이 나온다라는 것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적정 의견이라는 거죠. 적정 의견이 나오면 이 회사는 회계적으로 적정하니까 우량한 회사야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적정은 회사의 우량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벌이고 있는 상황들을 재무제표에 잘 적었느냐라고 하면 적정 의견이 나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100억 적자인 회사가 100억 적자인 나온 것을 적었으면 적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투자 적정인 거죠. 입장에서는 100억 적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량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적정이고요.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났지만 그 재무제표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을 내는 겁니다. 결국 감사인의 의견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우량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느냐, 정리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숫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 숫자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한정이나 의견 거절, 미제출 같은 경우 상장 폐지가 되는 사유가 된다라는 것도 인식하시고요.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음 주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예. 한 번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